자, 여러분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생각보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법원에 설명했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힘들게 소명이 된다거나 소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명이 잘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리 한번 숙지를 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누가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 채무자 중에서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모임의 계좌를 관리하는데 거기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 것이 아닌데 내 명의로 등기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죠. 평소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했든 간에 둘이서 알아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채무자인데 내 재산이 많아 보이잖아요. 만약에 내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과거에 지방세에 냈던 내역이나 부동산 소유 내역 같은 것들을 전부 조회를 하니까 내 명의로 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란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채무자의 소유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주장한다고 무조건 그 말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실질관계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부동산을 살 때 부모님께서 돈을 내주셨다 하더라도 5년 10년 동안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행세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가 맞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그 돈을 보태주신 것일 뿐이니까 채무자 소유가 맞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종중의 재산인데 장손에게 대표로 그 명의를 맡겨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종중 전체가 재산 관리자로서 행사를 하는 거지 장손 개인에게 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봤을 때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삼촌이나 고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카 명의로 집을 한 개 샀는데 조카가 개인적으로 주식 코인 하다가 빚이 생겨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매수 자금이라든지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세금 납부 내역 같은 것을 소명해서 내 소유가 아니란 것을 소명을 해야지만 나의 재산 가치에서 청산 가치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는데 예금이 1억이 있어. 근데 법원에 가서 예금 1억은 내가 가질 테니까 내 채무 3억만 탕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채무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소득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45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55만 원을 36개월 변제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내 명의로 1억짜리 부동산을 맡겨두는 바람에 내 명의로 등기하는 바람에 청산 가치가 1억이 들어와 버리면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80만 원, 300만 원씩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소득이 2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채권자 특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누가 문제가 되냐 하면 채무자 중에서 개인 사업 하셨던 분들 있죠. 개인 사업 하셨던 분들은 상거래처 채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거래처가 없겠지만 개인 채권자는 마지막에 되면 은행에 못 갚은 것도 있지만 거래처에 못 갚은 돈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친구 말고 일수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문제가 되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권자가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거나 일부러 회피한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라면 누군지 아니까 명백히 아니까 탕감받고 싶다면 친구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되고, 친구가 아닌 개인 상거래처라 하더라도 내가 그 채권자에 대한 탕감을 받길 원한다면 그 업체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기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개인 채권자인데 저 사람이 명백히 추심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왠지 돈 달라 할 것 같다, 약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는 굉장히 노련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개인회생 한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회피를 하고 있다,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특히 일수사채에서 이런 일이 많죠. 이럴 때 더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지 채권자 목록에 넣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감축하겠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송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채무자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에 대한 단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로부터 계좌 이체를 받았으면 또는 채권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은행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저 채권자의 개인적인 사항을 특정을 해내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족이나 친척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돈을 못 갚아도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굳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안 해도 별 관계가 없는데, 개인 채권자인데 관계가 좀 애매한데 나중에 나한테 돈을 달라 할 것 같아.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빠뜨리면 안 되고 일단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거나 김 과장, 이 차장처럼 대포폰 쓰는 사람한테 가명이나 별칭만 아는 상태에서는 기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3의 기관에게 확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목록에 포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겠죠. 자, 밑에 참고 자료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있는데, 보시면 2018년에 재산세 냈고 2019년에 재산세를 냈고 2024년까지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토지가 있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의류 도소매 업종에서 일을 하셨는데 90년대 젊어서 매우 뛰어난 영업사원이었는데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어음으로 받았죠. 근데 IMF 당시에 외환위기 때 어음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다시 힘내서 창업을 했는데 매출도 많이 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봤죠. 그리고 2, 3년 동안 힘내서 일을 했지만 빚만 계속 늘어나서 아파트를 팔아서 돌려막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사업을 실패했고 50대에 다시 영업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영업 환경이 변해서 트렌드를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참 영업할 때 그 당시 담당자들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골 땅까지 팔아가지고 다시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다시 3년 동안 침체를 맞으니까 의류나 원단 이런 것들은 재고들을 세월 지나버리면 전부 폐품이 되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폐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60대에 오토바이를 배워서 이제 배달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돌이켜보니 옷 한 벌 못 사입고 33년 동안 배우자하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아마 이 나라의 현대사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분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무 탕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많긴 하지만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 보면 사회적 구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정 내용 보시면 채권 10번 관련해서 차용증이나 부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고 채권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차용 경위가 무엇인지, 입금 내역, 이자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변제금을 배당시키려고 가짜 채권자를 집어넣거나 또는 채권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채권자에게는 대여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정 권고 보세요. 신청인이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어디 토지 2건, 어디 토지 2건 이렇게 나오죠.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명의로 갖고 있는 토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사실조회가 뭐냐 하면, 채권자 중에 한 명이 비협조적이라서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하고 자기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거죠. 아마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목록에서 빠지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겠죠. 이 사람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이 채무자가 작성하신 진술서인데, 내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는 우리 종중의 선산이다. 내 개인 소유가 아니고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맡겨둔 것이다.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맡아두고 있는 것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 청산가치에서 빼달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 여기서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 것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법원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채권자 집행기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쿠팡, 이츠 등에서 배달 소득으로 100만원 넘게 벌고 연금에서 87만원 받으시니까 두 개 합쳐서 소득 191만원이다. 1인 생계비 143만원 빼서 한 달에 48만원 36회 변제해서 총 16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 채무의 원금의 18% 변제하고 82%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채무의 9600만원 중에서 16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